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오늘은 또 오늘의 태양이 아주 쑥 하고 떠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만의 햇살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출근길에 나서신 대한민국 모든 멋진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는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오늘은 습가 요정으로 불리우는 김경진 전 의원 출연하셔서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대담한 대담 이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미디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 모셔서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쓰러져 있는 여성을 구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요,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공포에 쌓이고 있습니다. 신상엽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전화 연결해서 코로나19 도대체 왜 이러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수적으로 정말로 아주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꼭 오늘 방송 내용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응원과 비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우리가 한번 꼭 짚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동인의 뉴스픽 시간이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계시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얀 와이셔츠에 하얀 마스크. 뭔가 미쉐린 타이어 느낌이 좀 나는데. 혹시 뭐 그쪽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집 아들이라든가 그건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틀 연속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대예요. 저희 동생하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요, 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너무너무 검사 인원이 밀려가지고 3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어제 확진자가 1112명이었고요. 오늘 확진자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12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날 오후 9시까지 총 확진자는 1113명이었고요. 네. 전날 같은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32명이 적은 수치인데 오늘 최고 기록을 세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지금의 유행 규모가 8월 네.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단계가 되면은 5인 이상 금지에 따라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이거 6시까지고요. 오후 6시까지고 네. 오후 6시부터는 2명입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이 금지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봐도 2명은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데이트만 간신히 해라 이런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사실 여름 되면은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뭐 주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기대를 좀 했잖아요. 7월 예, 7일 예. 이후는 괜찮아질 예. 거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는군요. 아유, 예, 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좀 추경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네,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이고 김 총리는 이제 추경에서 고용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는 일단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를 시작해서 2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가 아직은 논란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정책의총에서 이제 네. 대상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범위나 금액 이 부분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네. 어제 민주당이 최백은 교수를 불러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80% 지급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 등이 생겨서 전 국민 지급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전 국민 지급이 낫지 않냐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소득 상위 20%에 포함되는 국민들은 예. 솔직히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예, 세금은 그렇습니다. 세금대로 계속 내라 그러면서 왜 꼭 줄 때는 다 빼버리는지 그렇게 예. 선별적으로 주게 되면 오히려 행정적으로 분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안 주고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80%를 줬을 때 81%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할 거고 네. 맞벌이 부부 얘기도 나오고 맞벌이 부부를 예외해 준다면 또 4인 가족, 취업을 네. 한 자녀가 있는 4인 가족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100%를 주자. 대신에 재난지원금 금액을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자. 5만 원을 줄이고 대신에 네. 모두에게 주자. 이거 좀 솔직히 네.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개인 생각은 어때요? 저도 전 국민 지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20% 들어가는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결국 정치 출마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사퇴를 했는데 어제 언론을 통해서 정치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아직 대선 선언을 한 건 아니고요. 공식 입장을 준비해서 이제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에 4개월 정도 잠행이 있었는데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9일 만에 정치 참여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네네. 지금 정당 기반도 없고 정치 신인의 대선 주자로 떠오른 만큼 당에 기반도 없어서 네. 최대한 빠르게 당에 입당해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야권 지지율 3위를 기록하면서 뭐 다크호스로 떠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아직까지는 기반 자체가 부족해서 네. 당에 참여를 해서 당 경선에 참여하고 이렇게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제 어제 안철수 대표를 만났는데 네네. 삼지대를 결속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속내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직이 없고 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네. 호롤단신 그냥 국민의힘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네. 국민의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화되거나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아서 뭔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은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지금 커져가지고 네. 이게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하고의 관계, 뭐 나한테 얼마나 의존할 수 있느냐, 또 이런 게 좀 중요한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슈 한번 보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이건희 미술관을 도대체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 얘기 좀 계속 나왔는데 생각과는 달리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그리고 또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그 송현동 부지 두 곳이 지금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건데요. 네. 이 회장 유족 측이 이제 문화재와 미술품 등 총 23,181점을 기증했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로 전담팀을 꾸리고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네. 기증금의 규모도 크고 조사와 연구, 전시 등을 위해서 별도의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인근에 설치를 해서 연관 분야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나섰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문체부가 서울에 설치를 하면서 아직까지 지자체 반발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부지가 선정이 확실히 되고 완공이 되면은 2027년, 2028년 정도에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일종의 배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에 댓글 소개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서 스카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던 벌써 4년이나 지난 청문회 스타, 네, 지금 김경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예, 요즘 그러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그냥 방송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제 살면서 최초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집 한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대단히 잘 돼 네, 네,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뭐 하여튼 책도 좀 읽고 어, 예,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는 느낌이 좀 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20대 국회 마무리할 때 사실은 소속이 무소속이었죠? 무소속으로 네, 나오셨어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주 정말 네, 날카로운 분석과 정치 현안에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거침없이 말씀해달라. 정말 대담하게 대답해달라. 네. 이런 의미로 오늘 지금 모셨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요즘 뭐 제일 핫한 이슈, 이분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된 의혹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이 장모 최 씨가 1심에서 3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네. 근데 조응천 의원 민주당에 네. 조응천 의원은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네. 사람이 뭐 도망을 가겠냐. 어떻게 법정 구속을 시키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네. 검찰 출신이시고 네. 또 전체적으로 상황을 잘 아시니까 이 건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글쎄, 뭐, 일단 저희는 이제 변호사들은 판사님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이제 배웠고요. 배웠죠. 예. 예, 물론 이제 뭐 불만 있으면 또 항소심 판사님들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네네. 대법원에서 달라질 수도 있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법조인 했던 경험으로 비춰보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한 70% 이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단 좀 뭐 그 전제하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요양병원을 의료재단을 통해서 이제 개설을 했는데 네네네. 이 의료재단 운영진이 결국은 의료인들이 아니고 그렇죠. 불법적으로 지금 개설이 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실은 주범인 A씨란 사람이 있는데 이 A씨란 사람이 부도난 요양병원을 인수를 해서 아마 재개업을 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일부는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채무를 그대로 이전받는 형태, 일부는 자기 돈 들어가고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끌어들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0억을 투자를 했다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윤 총장의 장모는 2억을 투자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2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전에 또 다른 채권이 한 3억 정도가 물려 있어가지고 네네. 이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이 A 씨 부부가 이제 이 윤 총장 장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일단 2억 투자해주면 네. 지난번에 우리가 못 갚은 돈 3억도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서 5억 이제 조만간 갚아줄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억 투자한 분하고 그다음에 윤 총장 장모하고 둘이 아마 공동 이사장 직함을 이제 명함을 네네네. 찍어주니까 받았고 그 윤 총장 장모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이게 제대로 병원이 돌아가는지 이제 좀 불안하니까 아마 또 다른 사위인가 누군가를 거기 네, 직원으로 사위를. 해서 돈이 어떻게 좀 굴러가는지 이거 좀 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직원 형태로 좀 하나를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한 2년쯤 있다가 결국은 돈도 못 받고 계속해서 돈을 아마 직원들 월급도 못 준다고 돈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더 이제 빨려 들어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공동이사장 명함도 털어내고 그냥 이제 그러면 책임 없다라는 각서 받고 빠져나왔다. 요게 이제 아마 사안의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고 네. 그 전에 재판을 받았던 10억 투자했던 분이나 네. 그다음에 그 주범 A씨는 최종적으로 실형 4년이 4년 확정이 받았죠. 예. 네. 그다음에 주범 A씨의 부인 같은 경우는 뭐 간호사 채용이나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A씨 부인은 집행유예 받았고 예. 10억을 투자했던 분도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받은. 근데 이제 장모 같은 경우는 2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3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조홍천 의원 얘기가 10억 투자했던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2억 네네. 투자한 장모에 대해서는 조금 형량이 센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조홍천 의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법조계에서도 뭐 변호사들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법원 생각은 그럼 왜 여기는 이렇게 세게 3년이나 때렸을까? 차라리 그때 그냥 기소가 됐으면 아마 집행유예로 그냥 끝났을 집행유예가 텐데. 끝났을 확률이 큰데 네. 막 기소가 좀 늦어지고 이 사건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뭔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법원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양형이나 제가 판결문 부분을 제가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판사님의 생각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겠죠. 항소심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좀 정치적으로 좀 의도가 들어간 거다. 이 판결 결과가 이렇게 좀 보시는 느낌이 좀 나와요. 글쎄요. 솔직하게, 대담하게. 이게 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판사 검사한테 부탁이나 청탁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큰 원칙을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에 벗어나면 이게 검찰 사건은 법원에 가면 깨지게 돼 있고 네. 검찰에서 원칙에 벗어난 짓을 하면 네. 또는 이게 뭐 고등검찰청, 무혐의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요 단계에서 깨지게 돼 있고 네. 법원 사건은 열심히 해서 원칙에 벗어난 짓을 하면 항소심 대부분에서 깨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무리한 짓을 하기가 쉽지 않고 법조인들 같은 경우 또 자기 양심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많이 봤는데.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고 내부에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한 판사님은 요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양형의 가중 요인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번 뭐 10억 넣은 사람 같은 경우도 이 집행유예 나왔는데 네네. 2억 넣고 이거 했다고 하면 단순 비교로 보면 조금 형량이 과해 보이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10억 투자한 사람도 사실 공동이사장이 안 됐는데 2억 투자해놓고 공동이사장까지 들어가고 10억 투자한 사람도 공동이사장 명함을 받았을 그래요? 거예요. 예. 받았을 거예요? 아,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네. 제가 근데 이 부분 내가 단정적으로 확실히 못하는 게 직접 당사자들이나 사건 기록을 본 게 아니고 기사 몇 개를 보고 네네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을 예, 못하고. 기사에는 지금 10억 투자한 사람도 공동이사장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책임 면제각서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받아냈느냐 뭐 이런 전체적인 좀 판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여쭤볼게요. 요즘 아주 시끄러워요. 지금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벌써 2010년부터 11년 사건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금 완성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에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 특혜성 증권 거래를 하면서 차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 2010년, 11년도 거가 연결되어서 2013년도에 수익이 난 것으로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공소시효도 괜찮아졌고 지속적으로 금전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조사를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면 된다. 네, 지켜보면 되고 검찰이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하려면 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무슨 검사가 무슨 독재자들이나 뭐 지멋대로 하는 놈들도 아니고 네. 그래서 검찰이 하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되고 근데 지금까지 뭘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네. 언론 보도 몇 군데 나온 걸 가지고 본다면 네. 한겨레나 뭐 뉴스타파나 몇 군데 이제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경찰청에서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내사에 들어갔다가 네. 아마 경찰청에서도 이게 2013년도 내사 들어갔다가 자신이 없었는지 그냥 종결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사건 네. 수사하기는 뭐 하다라고 그렇게 무슨 뭐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거나 의미 있는 사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덮었어요,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원 사건인 주가 조작 사건이 크게 의미 있는 사건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이 한번 덮었다면.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보시기에 예. 경찰의 수사 능력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고려해 봤으면 그 정도로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낼 가능성도 원래 있었다. 뭐 특별한 어떤 아니 의도가 있는 2013년도에 게 이미 아니라 경찰이 한번 끝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검찰이 와서 다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는 있는데 거잖아요. 예. 구체적인 액션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별게 없으니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예. 아니 이렇게 따지면 김건희 씨가 사모펀드에 뭐 아주 정말 전문가 아니냐 왜 여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식구들한테만 뭐라 그러느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비난은 어떻게 보세요? 조 장관 건은 제가 말을 아예 안 섞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그 조국 장관 부인의 돈이 사모펀드에 직접 갔었잖아요. 네네 본인이 예. 빌려줘서 뭐 투자 뭐 어쨌든 그 됐다. 돈이 직접 갔잖아요. 그래서 사모펀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모펀드의 운영을. 네. 그리고 그 사모펀드에서 하려고 했었던 게 네. 무슨 버스 인터넷 사업망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사업에, 네. 발주를 해서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큰 이득을 남기려고 최소한 그 사모펀드 운영하는 데서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보면. 아, 그거는 근데 이번에 판결에서 또 그거는 조범동 혼자 한 거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 아니에요? 조범동이 혼자 했든 안 했든 네, 그 네. 부분이 밝혀졌든 안 밝혀졌든 네. 어쨌든 조국 씨 부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네. 그런 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게 블라인드 정경심하고 투자라고 조범동하고 얼마만큼 이게 밀접한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조국 씨 부인은 분명히 돈을 투자를 했고 빌려줬다 그러고. 예, 빌려줬더니 뭐 어쨌든 돈이 갔고 조범동 씨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큰 사업을 몇십억 몇백억대 사업을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랑 달라요? 지금 도이치 아니 모터스 이거 거랑? 도이치모터스 지금 요 요건은 예. 그 도이치모터스에서 2012년 11월 달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사채. 발행을 예, 예. 했는데 거기서 사채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이걸 다시 분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채는 사채대로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고 네. 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권한만 별도로 또 판매를 했는데 그 일부를 김건희 씨가 샀다는 거예요. 30%나 싸게 샀다면서요. 아, 그게, 그러니까 30%를 싸게 샀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신주 인수권의 이론상의 가격은 1,126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네. 처음에 살 때 195원에 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게. 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팔 때는 358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배나 높여서. 근데 세 배를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두 배가 조금 안 되겠고. 이거 3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195원하고 358원이니까. 아, 그러면 2배 정도네. 두 배가 예. 조금 안 제가 되죠. 계산이 좀 예. 못합니다. 예. 어쨌든 예. 자 그러면 두 배를 높이 팔았다 나쁜 쪽으로만 보려면 두 배를 튕겨 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론 가격이 1,126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195원에 샀으면 되게 싸게 산 것 같지만 네. 판 가격도 358원이잖아요. 1,126원에 훨씬 못 미친 가격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가격보다 훨씬 낮게 사가지고 약간 높여서 어쨌든 이론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 이론 가격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이 지금 회사에서 책정된 가격인 것 같고, 네. 이게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부분이 이제 아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면 답변을 했었던 것 같은데, 8명이 아마 이 비슷한 195원대의 가격으로 똑같이 이 신주 인수권을 샀었고, 근데 이제 그때 중간에 그럼 왜 팔았냐 이랬을 때 이 팔 때 보니까 네. 이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을 때 최저 가격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가격이 3,890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때 주가가 3,230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본명.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을 행사했을 때 오히려 주가보다도 더 높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팔았다고 하는 거고 그럼 사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는 사람은 역시 그래도 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가치를 주식화 높게 됐을 때 평가한 거다? 혹시 주식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주식이나 이런 거래할 때는요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또 중요하고. 네, 네. 근데 솔직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직원도 아니고 정말로 뭐 완벽하게 매일 투자만 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절묘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친분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가까운 사람 저하고 노 변호사님하고 친하면 둘이 출자해서 회사 하나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한 대여섯 명 간단하게 그러니까 출자해서. 그런 게 특혜 아니에요? 그런 아니 그거는 이게 공개 퍼블릭으로 공개 시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이제 뭐 공모도 해야 되고 일정 기준 이상이 거? 된다면 비상장 주식이라서 그런 건가? 상관이 없네? 그건 저도 아니, 잘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내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거나 뭐 이 사건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경찰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뭘 나온 수사를 게 하는 게 없으니까? 없어요, 보면. 그냥 단순히 의혹 제기인데 그럼 원래 기준 가격보다 싸게 샀다라고 하는 게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팔 때도 기준 가격보다 훨씬 적었으니까. 근데 다만 샀을 때 가격보다 이제 팔 때 가격이 한 1.8배 정도 이제 튀긴 가격으로 네네네. 팔았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보면 뭐 무슨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리가 특혜다라고 숨어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수사하는 거 지켜봐야
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현재까지 검찰 2013년도 경찰이 했던 거나 네. 또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나 가지고 보면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무슨 중요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좋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딱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지금 모해 위증 혐의로 다시 대검찰청에서 재기 수사 명령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예. 재기 수사 명령 잘 안 하잖아요. 대검에서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고검에서는 항고 사건의 한 15% 정도? 뭐 아니 재정할 때도 안 해주는데 대검찰청에서 재개하는 건 제가 사실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요점은 모해 위증이라고 하는 혐의가 사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검찰청에서? 아니 재수사해봐라. 그건 아니에요? 그냥 수사해봐라야 단순히? 수사해봐야죠. 예, 그쵸. 그러면 그냥 면죄부 주려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면죄부 주려고 하면은 기각해버리면 되지. 이미 검찰에서 검사가 무혐의했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한 번 무혐의가 맞다라고 컨펌을 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한 번 더 보완 수사를 해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면죄부 주려고 했으면 그거는 면죄부는 그냥 아니고. 그대로 그냥 기각했으면 되죠. 면죄부 주는 건 아니고. 아니고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느낌은 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기소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추가로 더 해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역시 지켜보면 되겠죠. 근데 별로- 다만 수사를 추가로 해보라라고 하는 대검찰청의 지금 이 재기수사 명령이 네. 기존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요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한 2번인가 3번인가 났었잖아요. 관련 네, 사건들이. 네, 네. 그러면 그 관련 사건들에 다 반하는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이 네.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그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과연 정당하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되게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지금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문에 예. 박영수 특검이 지금 사표를 냈어요. 예. 박영수 특검 사표 낸 거, 그다음에 또 새로 특검은 또 오셔야 되잖아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맥은 다 잡혀 있고 아마 지금 파기환송심에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극히 일부 사건들인데 파기환송심에 가 있는 사건들도 대법원이 그 파기 취지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특검이 그냥 조금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나 가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보내드릴 텐데 네. 오늘 많이 봐드렸으니까 다음에는 꼭 더 좀 대담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법조인은 어쨌든 대담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정확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오늘 대담 주제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게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김경진 전 의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한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평하는 정정당당 언론보도, 줄여서 정정보도 시간입니다. 정정보도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뉴스나 보도 같은 것들을 고친다, 뭐 이런 의미가 딱 정확히 들어오는데요. 자, 미디어의 현 주소와 언론 개혁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내오고 있는 김필상 변호사님 함께 모시고 현재 대한민국의 이 언론 보도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엔
김필삼 여사님 너무 핫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것저것 어쩌다가 이제 언론 개혁 관련된 일을 또 좀 하게 돼서 네, 그래서 네, 좀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몰랐는데 뭘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제가 뭐 특별히 언론 전문가라기보다는 예, 언론 원래는 블로그- 아니잖아요. 예, 원래 이제 사실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서울대 물리학과. 그 공부 잘한다는. 아니, 예, 저기 물론 뭐 노영민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관련 사건들은 좀 해봤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검찰 개혁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정책 연구 네. 같은 거를 제가 좀 했었어요. 이런 거 관여를 좀 했었는데 네.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개혁 문제라는 게 이제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언론 개혁도 사실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그거만이 아니라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여러 개혁안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정책 관련한 좀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꾸 공동작업도 많이 했었는데 언론 개혁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이나 이런 그 기관 개혁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적 논리들을 좀 사실 좀 장기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미디어 특위가 출범을 하면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문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자문위원으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외부 자문위원 네, 이렇게 위촉이 예, 지금 예. 돼 있으신 거고 네. 그리고 또 언론계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되게 적극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이시고요. 뭐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하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알려진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이슈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좀 복잡한 법률적 이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그 미디어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통 이제 위자료와 비슷하게 사실은 실제로는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그 특수불법행위의 특징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입증 책임의 완화라든지 전환 아니면 추정 뭐 이런 사실 좀 정교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세트로 사실 가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휴, 막 갑자기 되게 멋져 보여요. 아닙니다. 왜 똑같은 변호사인데 나랑 듣기 틀릴까? 아니 뭐 그러면 아니 근데 지난번에 또 청문회에 또 가셔가지고 참고인으로 또 진술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인 거죠. 검찰 개혁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 네네네. 캠프에서 네. 그 작업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그런 논의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답변하는 걸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잘하고 언론 개혁도 잘하고 뭐 이 두루두루 잘하시니까 부럽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뉴스 오늘에 우리가 얘기해볼 거 한번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사실은 저도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면 성추행범이 된다. 그래서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정말로 좀 무색해졌다. 뭐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근데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어떤 여성이 쓰러졌는데 이 여성이 뭐 핫팬츠를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성 승객들이 그 여성을 도와주다가 성추행 누명을 쓸까 무서워서 아예 구조도 하지 않고 외면했다. 뭐 이런 글이 한번 인터넷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성별 갈등까지 이제 막 야기를 시키면서 큰 논란이 됐었었는데 이게 가짜뉴스였다. 또 이런 반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걸 당시에 119에 신고했던 사람이 네. 그 유명한 이제 사이트에 사실은 이랬습니다는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제 네, 네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네.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이게 20대 여성분이 당시에 지하철에서 쓰러졌는데 실제로는 쓰러지자마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돕기위해서 이제 모여들었고 그다음에 남성들과 여성 한 명이 그 쓰러진 분을 부축해서 압구정역에서 내렸고 그리고 이제 영무원이 와가지고 그 조치를 취했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후에 이제 영무원 역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CCTV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여러 사람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 그 밖으로 부축해서 나온 것도 맞고, 그 다음 뭐 별 문제 없이 나온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영무원 조치를 취했는데 쓰러진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좀 괜찮다라고 해서 뭐 큰 문제 없이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주도해서 도와주셨던 분이 남성이었다. 그 남성도 의사라고 신분을 밝힌 분이 주도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19에 신고했다는 분의 얘기와 함께 네.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은 신고했다는 분의 말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는 뭐 좀 조작된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아니 그럼 처음에 핫팬츠를 입고 있는 여성을 도와주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아무도 못 도와주는 일이 벌어졌다. 네. 이제 요 문장. 네.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사실 왜, 이게 왜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그렇게 받았었다는 저희 딱 이제 그 문장을 딱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 처음 사실 상식적이라면 사람들이 안 도와줬을 수 있어요, 보기에. 예를 들어 안 도와줬다는 것까지는 봐서 볼 수 있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안 도와줬는지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글이 올렸으면 이게 맞는 건지 생각 한번 해보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안 네. 도와주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글이 올랐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라고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취재해보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일단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뭐 그런 식의 글이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 네네. 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글이 올라오는지 모르는 거니까 언론이라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이제 CCTV 많다는 건 사실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취재를 기본적인 건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그냥 받아서 바로 기사로 쓰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취재도 제대로 안 하고 언론사가 그냥 막 쉽게 써버리면서 특히 이거를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이 사건 기사가 이제 기사화되면서 핫팬츠녀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계속 네. 등장을 하고요. 또 한국경제 기사에 네. 여성으로 보이는 그 인물이 빨간색 핫팬츠를 입은 하반신 사진이 다 네. 그 기사와 연결해서 붙여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일반 국민이 딱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그럴 수 있겠네. 내가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나 같으면 절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겠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이게 문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첫째는 성별 갈등. 성별 갈등? 젠더 갈등. 네. 젠더 갈등을 일단 부추기는 식으로 일단 기사가 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선정적 키워드들. 사실 당시에 그 여성분이 핫팬츠를 입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심지어 처음 올라왔던, 그러니까 이제 조작돼서 올라왔던 그 글에도 핫팬츠다 뭐 이런 표현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언론에 받았으면서 핫팬츠, 노출이 심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매체들이나 이런 쪽에 검색 내용들을 보면, 뭐 핫팬츠 여성, 이런 키워드, 그리고 핫팬츠녀라는 언어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들이 확대 대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실제로는 지금 이제 거기 도와주셨던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뭐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를 한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성희롱적 발언들을 쓴 거죠.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 성희롱이 문제됐다면 언론들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이게 선정적으로 근데 둘 다 사실은 매우 선정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젠더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되게 핫한 이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핫팬츠라는 말로 표현되는 여성의 대상화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최악으로 이렇게 치달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솔직히 변호사님 말씀은 교과서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네. 실무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저는 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실제 최근에 어떤 쓰러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남성의 사례가 있어요. 예. 그 남성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뭔가 시도했다가 물론 재판에 막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결국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무죄 받기까지 완전하게 그 집안은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재판부들은 요즘에 그냥 여성이 말만 하면 무조건 믿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강박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CCTV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만약에 없다면 이 남성이 무죄가 사실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저는 사실 재판 이런 사건을 많이 초창기 열심히 했다가 이제는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 때문에 물론 정말로 그런 그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죠. 네.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워주는 것도 당연히 맞고 그분들 말 믿어주는 것도 맞는데 꼭 그런 분들만 또 있는 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딱 따져봐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요즘 재판은 그냥 무조건 하나의 어떤 그 틀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아니 1심, 2심에서 여성이 성추행 당한 게 아닌 거라고 판단이 다 이미 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가면 갑자기 막 뒤집어져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난 사실 그 사건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건이 딱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좀 제가 만약에 그 지하철 객차 안에 있었다면 전 절대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남성이라면. 여성이니까 전 도와주겠지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사실 본인이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도와주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잘못됐으면 이건 이제 지금도 잘 됐지만 네. 김필성 그 유명한 변호사가 지하철에 있는 여성한테 괜히 가가지고 성추행하더라 이렇게 또 와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실 실무상 뭐 이제 저도 이제 실무 변호사를 하고 있고 성범죄 사건도 꽤 했으니까 법원이나 이겨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이겨본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 사실 중에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 피해자의 이제 여성의 진술이 사실 뭐 일관적 뭐 예, 얘기요? 좀 사실 저도 이제 매우 황당하게 사실 저기 중하게 처벌받아 저기 결정 나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 변호사도 그런 얘기 맨날 예, 하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여성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어쨌든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모르는 사이에 만나서 뭐 그런 모르는 사람인데 이 여성이 상대 남성을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으로 그런 상황에서 뭘 이유가 없다. 예, 괜히 몰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들이 사실 발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뭐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형사 재판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 들어가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 재판주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의지 감수성 문제가 물론 젠더 이슈에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 더 중요하냐의 충돌의 문제에 있어서 법률가라면 당연히 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성인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의 원칙이 되는 것이니까 절차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왜 무너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다시 돌아가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서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오해 얘기는 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짜 저도 이른바 꽃뱀이라고 부르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 케이스는 무죄가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은 예, 그 무죄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전혀 완무건 아니었는데 사실 그래서 반대쪽에서 무고로 들어갈 뻔했다가 뭐 그것도 증거 불충분이 돼가지고 한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자기를 부축했는데 자기 허벅지를 만졌어요. 근데 이제 이걸 부축하다 보면 만질 수도 있는 거고 추행할 목적으로 만질 수도 있는 건데 사회 전체적으로 남자들은 그래 자기들 뭐 이런 식의 이제 관념들이 해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이 확증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세상이 좀 그런 식으로 여기 분위기가 돌아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뭐 권리 주장이나 아니면 신고 같은 게 더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반대로 가서 이게 남성들에게 좀 또 재판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또 사회가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거 내가 좀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무죄를 많이 하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좌우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원칙들이 좀 바로 잡히는 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그러니까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자가 굳이 그 남자를 모해할 그러니까 괜히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자 말을 믿는다. 사실 이 전제, 이 선입견이 사실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요즘에. 그러면 무고죄 같은 게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근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그 남성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저는 그리고 고려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부가 좀 비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남성 쪽이나 누구 쪽에서 아니라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항상. 그러면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둘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런다면 사실은 원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 얘기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너무 여성 피해자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는 또 이게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이 사건은 기사를 쓴 그 기레기 그분이 제대로 내용도 확인도 하지 않고 당사자한테 한 번도 취재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각색해서 써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중이고 그건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의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느냐 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될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 얘기의 이제 흐름상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한다고 지금 정책을 들고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가부가 그동안에 너무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여성의 얘기만 들어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나 이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재판하다가요.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가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판 볼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저의 그냥 개인 경험이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어떤 것이 더 옳은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좀 변호사님 생각에도 좀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이나 이런 데 휘말리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 저도 네. 정말 억울하게 많이 져봤기 때문에 그렇지. 변호사들 그런 거 많이 예, 해요. 예,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유죄 추정 이구나라고 느껴본 적도 사실 이 관련해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들이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 원칙들이 여기서도 관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네네. 지금 이게 모든 재판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젠더 갈등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사기꾼에 대한 재판이 됐던 아니면 사기범죄가 됐던 아니면 살인이 됐던 심한 아니면 어떤 뭐 추행이 됐던 아니면 폭행이 됐던 어떤 재판이든 간에 네네. 사실 같은 문제들은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 당사자들 사이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믿을지에 대한 그런 다툼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 원칙들이 세워져 있는 게 증거재판주의라고 부르는 무죄추정 원칙 뭐 이런 것들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젠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특히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치들이 헌법적 원칙인 그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제가 심지어 법조인 중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걸 결정하게 되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진행하는 것이 뭐 좀 약간 돌아가는 거지만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꼭 다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사기꾼 수산업자 사건. 네. 자, 이거를 수산업자가 사기꾼이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여기 얽혀져 있는 수많은 조선일보 관련된 사람들의 좀 포인트를 둘 것이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지금 김필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정정당당 언론 보도, 즉 정정보도에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언론 보도를 하는 와중에 이상한 것이 읽힌다는 거예요. 네. 지금 조선미디어 출신들이 여기 다 이상하게 얽혀져 있는데 조선일보가 침묵하고 있더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는 침묵하고요. 네. 저도 좀 재밌다는 느낌이 드는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보나 아니면 오보하는 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런 잘못된 보도나 잘못된 논평 이런 언론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좀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우리 있는데 언론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빨리 절대로 인정해라 이러잖아요. 네, 절대 인정하지 자기네는 않습니다. 안 해?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언론 사건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좀 약간 유명했던 사건 하나를 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그거는 언론이 직접적인 가해자였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자기들이 잘못한 적이 인정한 적이 없고 그 문제 좀 유명한 매체인데요. 그 유명한 매체가 그 당사자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도를 하긴 했는데 제목부터 다 픽 틀어가지고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제목만 보면은 마치 언론이 이겼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이긴 예,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 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추후 보도 해야죠. 이제 지난 지가 몇 년 지났으니까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막 하셔서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제가. 네네.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거 해봤자 뭐 얼마 나오지도 않고 저쪽이 물론 뭐 하면 받긴 하겠지만 이제 이겼으니까. 근데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그분이 좀 고민을 아직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은 또 진보 언론이라고 또 알려진 분, 이런 좀 예, 그런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잘못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런 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게 이제 사실 언론개혁 관련해서 네. 이제 물론 뭐 그 언론 쪽 기자 협회나 뭐 이런 곳 쪽에서는 언론의 자율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사실 언론 자유의 문제와 언론 자유가 확대돼야지 뭐 언론 개혁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그 주장 자체가 원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인정돼야 될 기본권이니까. 네. 근데 이것이 언론을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잘할 것이다. 알아서 자정할 것이다라는 사실 밑에 전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이제 그 검찰 개혁과 똑같아요.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쪽 입장은 네. 검찰을 자꾸 건드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검찰을 독립시켜야 된다. 정치로 독립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인사권도 독립시켜라. 아니면 뭐 이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산권도 독립시켜라. 뭐 이런 주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주장들이 그들은 계속 먹혀왔어요, 사실은. 외부적으로 견제받아야 될 기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주장을 사실 묻힌 채로. 근데 언론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버려두는 그냥 그런 식으로 풀어놓는 것만으로는 자정이 안 된다는 중요한 이유 중에 근거 중에 하나. 네, 이 사람 아니, 절대 자기 반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조선일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조선미디어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예전에도 송희영 주필,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송희영 네. 주필이 기사 청탁을 받아가지고 네. 엄청나게 마치 그게 진실인 양 이렇게 막 써서 상황을 좀 부추겼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박수환 게이트라고 불렸던 뭐 그런 거였던 네.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이게 처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뭐 월간조선전 편집장, 그다음에 소속 앵커, 뭐 네. 엄청선 앵커 말하는가 봐요. 또 논설위원까지 이 특정 언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이게 그냥 또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특히 유독 그 매체가 좀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부분이 또 조선일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죠. 조선일보가 솔직히 전 조선일보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 모든 언론에서 언론의 다 그래요? 기본적 속성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데 많이 얽힌 이유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1등 언론이고요. 특정 언론이라서? 예, 언론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 수산업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제 월간조선 출신의 송모 씨라는 사람을 이제 감옥에서 깜빵 동기를 만나서 시작이 된 네네네. 케이스인데 네. 이 송모 씨가 김무성 전 대표하고 사실 연관이 있는 인물이어서 네. 정관계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를 통해서 정관계 인물들을 만난 건데요. 네. 이 이야기는 조선일보의 주요 인물들이 네. 정계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은 그쪽 미디어 사람들이 정관계 사람들하고 훨씬 가깝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자꾸 불거진다. 그러니까 송영 그 주필 아까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그게 이제 그분이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그 대표이사의 연임 그렇죠, 문제에 그렇죠. 영향을 네, 주필 네, 영향을 네, 미칠 네.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은 언론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인 그런 영향력과 권한, 그 다음에 지나친 밀접한 관계 네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는 폐해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론개혁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언론 개혁은 네. 사실 좀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언론 개혁, 이 언론 개혁이라는 게 검찰 개혁하고 다른 이유가 다른 게 검찰 개혁은 기관 개혁이지만 네. 언론 개혁은 언론사들은 어쨌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규제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론 시장을 좀 건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그 공정거래법 법리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약간 원론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정보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은 정보를 받아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그렇죠.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보로 수익을 얻을 것인가. 정보로 수익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보를 네. 직접 팔아서 얻는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 정보에 광고를 붙여서 하는 방식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핫팬츠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이유는 정보를 클릭수에 따라서 그렇죠. 저기 돈을 네, 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구조들을 좀 바로잡는 이런 것들에 지금 치점을 받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정정보도, 정정당당 언론보도, 일명 정정보도 시간이었는데요. 아, 정말 아주 뜻깊고 중요한 그런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틀 연속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 조짐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을 지내신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요. 현재 코로나 상황 한번 간단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근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1200명을 넘어섰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백신도 잘 맞고 있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4차 대유행이 일단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확진자 수의 이제 증가 양상과 유행을 나타내는 감염제 생산 지수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보면 아마 유행은 한 2, 3주 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대유행이 시작되는 초입부 정도 이런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4차 대유행의 지금 조짐, 초입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이게 이번 주부터 막 확진자가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 3주 전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2, 3주 전에 뭐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이 코로나19 유행을 이제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한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코로나19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3가지 요소가 보통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그다음 변이 바이러스 유행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이동량 변화를 보면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최근 계속 이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이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걸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지난 6월까지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로 접종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네. 50대 이하 젊은 층 같은 경우는 1차 접종률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예. 젊은 층은 백신 접종에 의해서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그 와중에 이제 인도발 델타 변이까지 이제 유행을 하는데 네. 이 델타 변이는 이 변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좀 강해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조건들이 젊은 층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유행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군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 접종 순서가 현재는 이제 의료진 다음에 나이 순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분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오히려 젊은 층을 먼저 접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은 서울은 거리두기나 이런 게 좀 엄격히 시행이 되더라도 수도권은 그런 제한이 좀 완화가 돼 있으니까 서울에 있던 젊은이들이 아예 차를 타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완벽하게 또 막 이렇게 좀 퍼뜨리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악순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목표는 이제 2가지입니다. 네. 1차적인 목표는 이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증 질환이나 사망으로 가실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접종을 해서 네. 중증 환자 사망을 줄이는 이 피해 최소화가 이제 1차 목표고요. 피해 최소화. 지금 6월까지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진행을 해서 그런 이제 피해 최소화의 그런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한 상태이고요. 네. 이제 이후에는 이제 2차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전 국민 예방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해서 가능하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네네. 이제 결국 이제 7월에는 이제 고위험군과 50대, 8월부터는 이제 전연령대의 이제 예방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력령 때는 무슨 선착순 이런 거보다는 지금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 위험하니까 이제 수도권을 먼저 접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지역에는 좀 고위험군에 접종을 하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좀 나이가 아니라 위험도 중심으로 이제 이런 그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접종 순서를 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를 일단 일주일 정도 더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은 아예 아주 강력한 단계, 뭐 4단계?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금 김부겸 총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십니까? 뭐 지금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수도권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 조건을 충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발생량이 확진자 예, 발생량이 하루 발생 확진자 수가 이제 이게 평균 일주일 정도를 내서 근데 이미 수도권은 이제 3단계 조건은 충분히 충족했고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제 수도권이 990명이라서 4단계 기준 바로 밑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는 거랑 3단계를 적용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3단계가 더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3단계 적용을 하지 않고 기존의 거리두기를 일단 유지는 하는데 네네. 지금 유행이 더 조금만 더 악화돼도 사실 금방 4단계 조건으로 와버리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네네. 이제 4단계가 되면 사실 이제 유행 차단을 위해서 모임과 외출이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강력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단계에 가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4단계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좀 막아야지 된다.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정도 사실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영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3만 2천 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아예 19일부터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국은 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랑 함께 공생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전환한다는 그런 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왜 안 그러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가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 때문에 급증하긴 했지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토대하에서 이제 한번 공생을 시도해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지금 WHO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는 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안 하게 되면 네.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뭐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라할 수도 없는 정책이긴 하지만 네. 영국이 어찌 보면 뭐 나름의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향후 방역에 뭐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영국은 영국 나름대로 뭐 얘기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기준이 있는 거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19 갑자기 확진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전문가 말씀 듣고 좀 도움 말씀 얻었습니다. 자,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죠.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댓글로 얘기해 주신 분들 중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매우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매우 씁쓸해지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이수정님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방송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지 또 갑자기 감이 팍팍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지금 했던 이런 방송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 또 혹은 방송에 도움될 만한 말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다시 상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